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내 살과 피를 다 깎아 바쳐 키워낸 내 자식의 눈빛에서 한순간에 낯선 타인의 싸늘한 경계심을 발견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던 그 적막한 순간을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 지독했던 배신의 시작을 지금부터 가만히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이제 내 말년을 어찌 보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랑 어머니 드시는 당뇨약 값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 걸어두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수미터 끝까지 차서요. 그 말을 뱉어놓고는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부엌 싱크대 쪽으로 획 돌아서며 고무장갑을 매만지던 며느리의 굳은 뒷모습, 그 앙상하고 날 선 등판을 바라보며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보리차 잔만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구청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30년 넘게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낡은 32평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큰아들 녀석 손에 쥐어주던 날 말입니다. 그날 며느리는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어머니 저희 믿고 넘겨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따뜻한 밥 삼시세끼 챙겨드리고 큰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라며 코맹맹이 소리를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연한데 말입니다. 제 이름은 오영숙,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울리던 자명종 소리를 들으며 생선 비린내 가시지 않는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굴곡진 세월을 버텨왔지요. 손톱 밑이 새까맣게 멍들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삐걱거릴 때까지 오직 자식 셋 잘 먹이고 가르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일찍 앞세우고 과부 소리 듣기 싫어 뼈가 부서져라 일해본 돈으로 간신히 장만한 이 집 한 채가 제 평생의 훈장이자 유일한 노후 미천이었는데 말이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헛기침만 삼켰습니다. 자식에게 내 전부를 다 내어주고 나면 그 자식이 내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그 순진한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덫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법적으로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효도하겠다던 약속은 서류 한 장 없는 허공 속 메아리가 되어 흩어져 버리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내 살과 피를 다 깎아 바쳐 키워낸 내 자식의 눈빛에서 한순간에 낯선 타인의 싸늘한 경계심을 발견하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던 그 적막한 순간을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 지독했던 배신의 시작을 지금부터 가만히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돌아앉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처음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결심했을 때만 해도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8배 홀로 되어 생선 게장 나르며 키워낸 내 맏아들 진수. 어릴 적 비린내 난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으면서도 군말 없이 독서실 구석에서 웅크려 공부하던 그 안쓰러운 내 새끼. 그 녀석 기 좀 살려주고 싶다는 어미의 쓸데없는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전셋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아서 애들 데리고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진짜 피눈물 납니다. 이번에 전세금 또 1억 올려달라는데 그럴 바엔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엄마도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신데 혼자 밥 챙겨 드시는 거 늘 마음 쓰였어요.
작년 가을 퇴근길에 막걸리 한 병 사들고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시울을 붉히던 아들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어느 어미가 매정하게 내칠 수 있었겠습니까? 옆에서 얌전하게 과일을 깎던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지요. 어머님 진수 씨 말대로 해요. 제가 매일 아침 뜨끈한 국 끓여드리고 어머님 다니시는 정형외과 물리치료도 제가 차로 매일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님 모시는 게 저희 도리잖아요. 그 달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40년 묵은 경계심을 한순간에 다 풀어헤쳐 버렸습니다. 주변 시장통에서 같이 늙어가는 과일 가게 수님이 엄마가 혀를 차며 말렸지요. 영수가 요즘 세상에 제 손에 쥔 거 다 털어주고 자식집 들어가는 거 아니다. 정 주려거든 효도 계약서라도 똑똑히 써두고 아니면 공증이라도 받아둬라. 하지만 그때의 저는 속으로 수님이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무슨 야박하게 각서를 쓰란 말인가. 피를 나눈 내 자식인데 내가 낳아 젖먹여 기른 내 아들인데 설마 나를 나 몰라라 하겠어? 라는 그 오만하고 순진한 생각이 제 발등을 찍을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등기소에 가서 아들 앞으로 증여명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취득세에 증여세 1,몇백만 원이 나온다는 말에 평생 모아둔 비상금 통장까지 탈탈 털어 보태주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거라곤 기초연금 몇십만 원 들어오는 낡은 입출금 통장 하나와 장롱 깊숙이 넣어둔 손때에 묻은 은가락지 2개가 전부였지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주 녀석들이 제 집으로 들어온 첫 달은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현관문 소리가 반가웠고 왁자지껄한 손주들 웃음소리에 횡하던 집안에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을 이제야 받는구나 눈물겨워했지요. 그런데 그 평화는 딱 100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넘어가던 어느 날부터 밥상의 풍경이 슬금슬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냉장고에는 손주들 먹일 소고기며 신선한 과일이 가득 차 있는데 제 앞에는 며칠 전 끓여서 텁텁해진 김치찌개와 바짝 말라 비틀어진 멸치볶음만 덩그러니 놓이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늙은 내가 유난 떨 것 없다며 꾹 참았지요. 하지만 균열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부터 곰팡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루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거실 소파에 가만히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며느리가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한숨을 땅이 꺼지게 내쉬며 리모컨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볼륨을 0으로 줄여버리더군요.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민우 지금 방에서 기말고사 공부하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된대요. 그리고 거실에 계속 나와 계시면 애들도 친구들 데려오기 불편해하고요. 그 싸늘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고 내가 30년 동안 거실 바닥을 닦으며 살던 내 공간이었는데 순식간에 저는 손주 공부를 방해하는 눈치 없는 불청객이자 불편한 짐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방 문을 닫고 들어앉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러 부엌에 나갈 때도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날까 봐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걸어야 했고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조차 눈치가 보여 새벽에는 차마 물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 뼈아픈 일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날아온 우편물 한 장이 제 숨통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합가하면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잡혀 제가 매달 꼬박꼬박 받아오던 기초연금 30여만 원마저 전액 지급 정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평생 내 손으로 벌어 쓰던 사람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 한 장 없는 완벽한 무일푼 거지 신세가 된 것이지요. 정형외과에 가서 뼈주사 한 대 맞으려 해도 아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도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노인네들 원래 비 오면 쑤신 건데 매번 그렇게 병원 가시면 감당이 안 돼요. 라며 10,000원짜리 3장을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 돌아서는 며느리의 그 손짓. 그 돈을 집어들던 제 손이 어찌나 파르르 떨리던지 치욕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아들 녀석에게는 차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중간에서 난처해질까봐, 며느리랑 싸우고 집안 시끄러워질까봐 바보같이 입술만 깨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입을 닫고 바보처럼 참아내는 동안 아들 내외는 제 뒤에서 전혀 다른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물을 마시려다 거실 구석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던 아들과 며느리의 은밀한 속닥거림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대화를 엿듣는 순간 제 70년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날카롭게 귓전을 때리던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행여 마룻바닥 소리에 손주 녀석 깰까 봐 양말 신은 발끝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복도를 지나는데 반쯤 열린 아들 방 문틈으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당신 진짜 이번 달 안에는 결정해야 해. 언제까지 저렇게 눈치 보며 살 건데? 우리 민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방 독서실처럼 꾸며줘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며느리의 날카로운 쇳소리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들려온 건 다름 아닌 제 맏아들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엄마한테 요양원 들어가시라는 말을 어떻게 매정하게 턱 꺼내냐? 그래도 집 넘겨받은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인데 친척들 보기도 그렇고. 친척들이 우리 애 대학 보내줘. 생활비 한 푼 보태주냐고. 그리고 멀쩡한 요양병원도 아니고 요양 등급 신청해서 주간보호센터랑 요양원 연계된 데 넣으면 국비 지원 나와서 우리 돈 얼마 안 든다며. 어머니 저러고 거실 차지하고 계시면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흠잡아. 이 집 전세 놓고 우리 새 아파트 분양받은데 잔금 치르려면 다음 달까진 어머니 거처 정리돼야 해. 그 순간 제 발밑에 바닥이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양원. 그것도 모자라 내가 평생 생선 비린내 뒤집었으며 지켜낸 이 집을 전세 놓고 지들 새 아파트 잔금으로 쓰겠다며 제 거처를 정리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손끝 발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려왔습니다. 벽을 짚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막혀 목구멍에서 꺽꺽거리는 쇳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압이 일찍 여이고 겨울바람에 손가락이 다 부르터 터져나갈 때도 내 공책값, 내 등록금 먼저 챙겼던 애미인데. 방문 손잡이를 부여잡고 서 있던 저는 결국 문을 벌컥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 침대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 화면으로 요양원 팸플릿을 넘겨보고 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침대 협탁 위에는 언제 떼어놓았는지도 모를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인감증명서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서류 봉투가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희 지금 애미를 두고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게냐? 제 목소리가 갈라져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 녀석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벌떡 일어났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턱을 치켜들며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다 들으셨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 거동도 불편하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전문시설 가셔서 케어 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훨씬 이득이에요. 저희가 하루 종일 어머니 시중만 들고 있을 순 없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더러 시중을 들라더냐. 밥 한 그릇 축내는 게 그렇게 아까웠더냐.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내가 평생 피눈물 흘려 장만한 내 집에서 감히 날 요양원으로 내쫓아.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자
그때까지 우물쭈물하던 아들 녀석의 입에서 비수 같은 한마디가 날아와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애들 깰까봐 겁나요. 그리고 이 진명에 이미 제 앞으로 넘어왔잖아요. 증여세도 제가 다 냈고 법적으로 제 집인데 엄마가 자꾸 내 집 하시면 저도 난처해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놈의 법적으로 내 집.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70년 평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이라는 핏줄 하나 믿고 계약서 한 장 없이 각서 한 줄 남기지 않고 내 손으로 건네준 등기권리증. 그것이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진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 진수가 맞느냐? 너 고등학교 때 도시락 2개씩 싸주며 손발 얼어가던 애미를 내 손으로 내다 버리겠다는 개냐?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는 제 앞에서 아들은 차갑게 시선을 돌려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싸늘한 침묵. 방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가죽 소파처럼 쓸모가 다하자마자 버려져야 하는 노인의 비참한 처지가 온몸으로 절절히 깨달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마지막 오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길바닥으로 쫓겨나 힘없이 요양원 구석에서 썩어갈 수는 없다. 내 평생을 바쳐 지킨 존엄을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다.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방을 나와 장롱 서랍 제일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아들 녀석도 며느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든 그 낡은 가죽 수첩은 지난 30년 동안 시장통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써 내려간 제 손때 묻은 가계부이자 비망록이었습니다. 거기엔 매일 팔아치운 고등어 개짝수부터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 대출 갚은 날짜, 그리고 무엇보다 1년 전 집을 넘겨주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들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편히 모시고 생활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다며 법무사 사무실 앞 찻집에서 제 수첩 귀퉁이에 직접 자필로 적고 서명까지 해두었던 메모지 한 장이 고스란히 끼워져 있었지요. 그 당시엔 그저 자식이 기특해서 기념으로 간직해둔 종이 쪽지였는데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동화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세수만 대충 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젊은 변호사 양반에게 떨리는 손으로 수첩과 통장 내역, 그리고 며느리가 던져주고 간 약간 영수증들을 내밀었지요. 어르신, 요즘 이런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담부 증여의 조건이 입증되거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폐륜 행위가 증명되면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필 메모와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생활비 한 푼 안 보탠 정황이 명백해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법정에 서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내용 증명 통지서 초안을 올려놓았을 때 마주한 아들 내외의 태도는 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마저 깨끗이 지워버리더군요. 엄마,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떻게 자식이랑 법으로 싸우겠다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 들고 다녀요? 길길이 날뛰는 아들 뒤에서 며느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언제나 자식 눈치 보느라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애미 등골 빼먹고 요양원으로 내쫓으려던 너희들이어야지. 내가 내 등록금 대주고 이 집 장만하느라 시장 바닥에서 썩어갈 때 너는 내 자식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너는 내 집 탐내다 들통난 도둑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장 다음 달까지 집 비우고 나가거라. 아니면 법정에 서서 내가 자필로 쓴 각서와 내가 저지른 짓들을 온 세상에 밝히는 수밖에 없다. 늘 죄인처럼 방구석에 웅크려 있던 늙은 어미의 서슬퍼런 눈빛에 아들은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결국 기나긴 실랑이 끝에 아들은 집 명의를 다시 제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대신 녀석들이 냈던 취득세 일부를 돌려달라며 끝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더군요. 그 얄팍한 돈 몇 푼까지 싹 다 통장에 꽂아주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던 날 저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서서 주저앉아 꼬박 반나절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일이 지나간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32평 아파트를 과감하게 처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양지 바른 곳에 작고 따뜻한 18평짜리 작은 영구임대식 소형 아파트를 얻어 홀로 이사를 나왔지요. 남은 돈은 주택연금과 정기예금에 나누어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 남짓한 연금이 들어옵니다. 기초연금도 다시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침이면 복지관에 나가 라인 댄스를 배우고 점심엔 마음 맞는 동무들과 1,000원짜리 국수를 사 먹으며 하호 웃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내가 먹고 싶은 반찬에 따끈한 밥 한 공기 지어 먹고 다리 쭉 뻗고 누워 텔레비전을 볼 때 밀려오는 그 평온함이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녀석에게서는 명절 때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 적막함이 쓸쓸하고 서운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내 영혼과 존엄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가장 건강한 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설마 날 버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손에 쥔 마지막 집 한 채, 통장 잔고 하나를 자식에게 미리 털어주려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는 자식에게 울타리가 아니라 버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내가 내 밥벌이와 내 거처를 당당하게 쥐고 끝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단단한 부모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밥그릇을 놓치는 순간 효도도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는 이 뼈아픈 진실을 부디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미련과 상처는 무엇인지 가만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거나 말 못할 고민을 품고 계신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시린 마음 제가 따뜻하게 품어 안고 함께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도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